역사는 때로 잔인한 농담을 던집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영웅을 보내기도 하고 가장 찬란한 시대에 비극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조선 왕조 500년의 역사를 통틀어 역사가들이 가장 깊은 탄식과 함께 만약이라는 가정을 던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1452년 5월 한 젊은 왕의 고독한 죽음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향. 묘호는 문종입니다. 우리는 그를 너무나 모릅니다. 교과서에서조차 그는 위대한 아버지 세종대왕의 업적에 가려져 있거나 비극적인 아들 단종의 아버지로서만 잠시 언급될 뿐입니다. 대중매체 속의 문종은 늘 핏기 없는 얼굴로 콜록거리다 힘없이 쓰러지는 유약한 군주로 묘사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가 기억하는 그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는 서양보다 200년이나 앞서 치구기를 발명하여 농업혁명을 꿈꿨던 천재 엔지니어였고 신기전과 화차를 개량하고 새로운 진법을 창안하여 북방의 야인들을 공포에 떨게 한 냉철한 군사 전략가였습니다. 또한 아버지 세종을 대신해 무려 8년 동안이나 국정을 도맡아 처리하며 흠잡을 데 없는 통치력을 증명한 준비된 정치가였습니다. 문과 무 그리고 덕까지. 그는 조선이 배출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이고 완벽한 군주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가정합니다. 만약 그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그랬다면 피비린내 나는 계유정난도, 사육신의 처참한 죽음도, 조선 전기 시스템의 붕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한 인간의 소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 맞이할 수 있었던 찬란한 전성기가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거대한 역사의 붕괴였습니다.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가장 비극적인 타이밍에 떠나야 했던 남자. 지금부터 그 잊혀진 천재 군주 문종의 삶을 아주 깊이 추적해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1414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가을바람이 차가워지던 무렵 한양의 사가에서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당시 세자도 아니었던 충녕대군의 처사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 아이의 탄생은 단순한 경사를 넘어 조선 왕실의 거대한 수건 사업이 해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이래 왕위 계승의 정통성 문제는 늘 피를 부르는 화약고였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주려다 왕자의 난을 겪었고 정종은 동생에게 왕위를 넘겼습니다. 태종 이방원 역시 다섯째 아들이었으며 심지어 아버지 세종조차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장자 계승 원칙은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저주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향, 훗날의 문종은 조선개국 이래 최초로 정비가 나은 적장자라는 완벽한 타이틀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문종이 태어났을 당시에 그의 아버지 세종은 왕세자가 아닌 충녕대군 신분이었습니다. 당시 왕세자는 첫째 큰아버지인 양녕대군이었죠. 그리고 4년 뒤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충녕대군이 왕세자에 오르면서 문종 이운명도 대군이 아들에서 왕세자로 그리고 조선왕조가 그토록 갈망하던 완벽한 적장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태조부터 태종, 세종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지키지 못했던 장자계승의 원칙. 문종은 왕비 소원왕 후가 낳은 왕의 맏아들이라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정통성을 취게 되었습니다. 이는 훗날 문종이 강력한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할아버지 태종에게 이 아이는 남다른 기쁨이었습니다. 말썽꾸러기 양녕과 달리 총명한 충녕대군을 쏙 빼닮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태종은 이 어린 손자의 눈빛에서 조선의 미래를 엿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세종의 사랑은 더 각별했습니다. 세종은 어린 문종을 보며 신하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진실로 나의 아들이다. 단순히 핏줄이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성품, 말투, 학문을 대하는 태도까지 문종은 세종의 완벽한 복제품이자 업그레이드 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종의 어린 시절 기록을 보면 그가 얼마나 비범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살의 세자로 책봉된 그는 학문을 놀이처럼 즐겼습니다. 세자는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밥을 먹을 때도 수라상 곁에 책을 두었다는 기록은 그가 활자 중독에 가까운 독서광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범생이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실록은 청년 문종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용모가 웅장하고 아름다우며 수염이 매우 길고 아름다웠다. 우리가 상상하는 가녀린 미소년이 아니라
관우처럼 풍채가 당당하고 위엄이 넘치는 대장부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연장에서 신하들을 압도하는 세자. 그것이 문종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문종의 천재성이 가장 빛을 발한 순간은 바로 과학 분야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치국이를 압니다. 그리고 10중 8구는 그것을 장영실의 발명품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역사적 사실과 다릅니다. 세종실록 92권 세종 23년 4월 29일자 기록은 치국이의 진짜 창조주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때는 1441년 조선 팔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세종과 세자 문종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비가 내리자 지방의 관리들은 빗물이 땅속에 얼마나 스며들었는지 흙을 파서 확인했습니다. 전하, 호미 끝이 젖을 만큼 왔습니다. 혹은 쟁기가 들어갈 만큼 왔습니다. 보고는 중구난방이었습니다. 이때 27살의 세자 문종은 이 방식의 치명적인 오류를 간파합니다. 흙의 성질은 땅마다 다르다. 메마른 땅은 빗물을 금방 흡수하고 진흙 땅은 물이 고인다. 흙을 파서 비의 양을 재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 문종은 고민 끝에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냅니다. 땅이 아니라 그릇에 빗물을 받자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실록은 이 발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세자가 가뭄을 근심하여 구리로 그릇을 부어 만들어서 궁중에 두고 빗물을 받아 그 깊이를 재게 하였다. 문종은 단순히 그릇을 내놓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통해 규격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릇의 입구가 너무 넓으면 증발량이 많아지고 너무 좁으면 빗방울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름 7인치, 깊이 1.5척이라는 최적의 황금 비율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서양보다 무려 200년이나 앞선 세계 최초의 정량적 강우량 측정 시스템이었습니다. 문종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국의 강우량을 수치화하여 농업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 일화는 문종이 단순히 유교 경전만 읊는 문과생이 아니라 현상의 원리를 파고들어 해결책을 제시하는 탁월한 이과적 재능과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이었음을 증명합니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하며 소프트웨어를 깔았다면 문종은 치구기와 같은 하드웨어를 개발하며 조선의 과학기술을 완성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일까요? 신은 문종에게 완벽한 두뇌와 외모, 가문까지 모든 것을 주었지만 단 하나 부부의 연만큼은 지독하게도 주지 않았습니다. 문종의 개인사는 화려한 왕세자의 지위 뒤에 숨겨진 참담한 비극이었습니다. 세종은 아들의 배필을 고르는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로 간택된 세자비는 안동 김씨 가문의 휘빈 김씨였습니다. 명문가의 규수였지만 문종은 그녀에게 도무지 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휘빈 김씨는 초조해졌고 결국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 맙니다. 바로 주술에 손을 댄 것입니다. 그녀는 궁녀들을 시켜 엽기적인 물건들을 구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여인의 신발 뒷굽을 깎아 태운 가루를 술에 타먹이면 사랑이 돌아온다. 뱀이 교미할 때 흘린 정액을 수건에 묻혀 허리춤에 차고 다니면 총애를 받는다는 둥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짓들을 벌이다 발각되었습니다. 세종은 경노했습니다. 유교 국가의 궁궐 한복판에서 그것도 차기 국모가 될 사람이 잡스러운 주술을 부린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휘빈 김씨는 패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자빈이 패출된 후 조정은 깊은 충격과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이번에는 과연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 것인가? 신하들 사이에서는 첫 번째 실패의 근본 원인은 세자가 부인의 외모를 탐탁지 않아 하여 정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니 이번엔 무조건 세자의 눈에 찰만한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했습니다. 세종 역시 이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간택령이 내려지고 후보가 걸러진 끝에 최종 후보로 3명의 규수가 남았습니다. 그중 가장 유력한 후보는 홍씨였습니다. 실록의 절색, 즉 당대 최고의 미녀라고 기록될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의 순간 세종 특유의 신중함이 발동했습니다. 세종은 며칠 밤을 고민한 끝에 다른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실록은 당시 세종의 육성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홍씨는 인물이 지극히 아름다우나 그 덕과 복이 부족할까 염려된다. 반면 봉씨는 비록 외모가 홍씨만 못하나
성품이 듬직해 보여 며느리 삼을 만하다. 그렇게 순빈 봉씨가 세자빈으로 간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종이 범한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은 세자 문종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문종은 순빈 봉씨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세종이 철석같이 믿었던 봉씨의 덕성이었습니다. 얌전하고 듬직해 보였던 그녀의 모습은 철저한 연기였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봉씨는 억눌린 욕망과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요조숙녀가 아니었습니다. 본색을 드러낸 봉씨는 대놓고 술을 즐겼는데 큰 주전자로 마셔도 취하지 않을 정도의 엄청난 주당이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궁녀들을 시켜 몰래 술을 반입했고 취하면 시녀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구타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남편 문종이 다른 후궁의 처소에 들기라도 하면 질투심에 눈이 멀어 벽에 귀를 대고 남이 방을 엿듣는 스토킹 행각까지 벌였습니다. 차기 국모의 채통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선 왕실을 발칵 뒤집어 놓은 전무후무한 성 스캔들이 터집니다. 외로움과 욕구 불만을 이기지 못한 순빈 봉씨가 자신의 시녀인 소쌍과 금지된 관계, 즉 동성애 행각을 벌인 것입니다. 세종실록의 기록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적나라합니다. 봉씨가 소쌍과 함께 자면서 옷을 벗고 소쌍이 말하기를 빈께서 저를 남자가 여자를 대하듯 요구하셨습니다라고 했다. 궁궐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자빈이 레즈비언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쫓겨나는 초유의 사태, 2번의 이혼, 문종의 가슴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세종은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맞이한 여인이 바로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원래 후궁이었던 그녀는 문종이 유일하게 마음을 열고 사랑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1441년 그토록 기다리던 적장자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불행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신은 문종에게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을 낳은 지 불과 3일 만에 현덕왕후가 산용열로 시름시름 앓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핏덩이 아들을 안고 망연자실한 문종에게 주위에서는 세자빈의 자리가 비었으니 새 빈을 맞이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 시작됩니다. 문종이 도저히 혼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 연거푸 터진 것입니다. 아내가 죽고 마음을 추스르나 싶었던 1446년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 소원왕후가 승하하여 문종은 3년상을 치러야 했습니다. 상복을 벗을 만하니 이번엔 1450년 아버지 세종대왕이 승하하여 다시 3년상에 묶였습니다. 엄격한 유교 국가인 조선에서 상중의 혼례를 논하는 것은 불충이자 불효였습니다. 효를 다하려다 보니 정작 자신의 옆자리를 채울 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문종은 죽는 순간까지 10년 가까운 세월을 상복을 입거나 병석에 누워있느라 새왕비를 맞이할 물리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문종의 효심이 만들어낸 이 공백은 훗날 어린 단종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왕실의 어린 왕을 지켜줄 대비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최악의 권력진공 상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는 훗날 수양대군이 권력을 찬탈할 때 왕실 어른의 제동 없이 폭주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만약 이때 단종에게 기댈 만한 대비가 있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개인사의 불행과 별개로 문종의 국정 운영 능력은 소름 끼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1442년부터 시작된 8년의 대리청정 기간 동안 그는 사실상의 국왕이었습니다. 세종은 한글 창제와 같은 대업에 집중했고 골치 아픈 행정 실무와 국방은 모두 세자에게 일임했습니다. 이 시기 문종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병약한 선비가 아니라 냉철한 밀리터리 전문가의 면모였습니다. 문종은 늘 신하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전쟁은 명분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압도적인 화력과 전술이 승패를 가른다. 그는 단순히 병법서 읽기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역대 전쟁사를 직접 분석하고 정리하여 동국병감을 편찬했으며 기존에 경직된 군대 진영을 뜯어고쳐 지형과 상황에 따라 부대가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오위진법을 직접 창안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군사적 천재성이 폭발한 것은 바로 무기 개량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조선군의 주력 무기였던 화차의 성능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지금의 화차는 사정거리가 짧고 재장전이 느리다. 적기병이 코앞에 닥치면 무용지물이다.
문종은 직접 붓을 들어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그는 화차의 발사 각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하여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늘리고 한 번에 100발의 화살을 쏟아부을 수 있는 신형 화차를 개발해냈습니다. 여기에 폭탄을 매단 신기전까지 장착하자 조선군은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사군 육진의 개척자 김종서 장군이 북방의 호랑이였다면 한양 궁궐에서 보급을 책임지고 지도를 펴놓고 전략을 짜며 최첨단 무기를 지원했던 총사령관은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당시 여진족들이 조선의 세자는 두려운 존재라고 평했을 만큼 그는 문약함과는 거리가 먼 강인한 화력의 군주였습니다. 1450년 문종이 36세의 나이로 즉위했을 때 조선의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완벽한 정통성, 8년의 국정 경험, 신하들의 존경,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 모든 것이 준비된 태평성대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적은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문종 자신의 건강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3년상을 연이어 치르며 슬픔과 과로 속에 문종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즉위 초부터 등에 난 종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과로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로 인한 등창은 왕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저승사자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할 듯했던 문종의 얼굴은 급격히 수척해졌고 총명하던 눈빛은 고통으로 흐려졌습니다. 왕이 병들자 동생 수양대군의 행보는 더욱 기이해졌습니다. 훗날의 야심과는 정반대로 문종 생전의 수양대군은 철저히 자신을 숨겼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수양대군은 형의 병세가 악화되자 불당을 찾아가 쾌유를 빌며 기도를 올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문종의 입장에서 수양대군은 경계해야 할 야심가라기보다 가장 능력있고 헌신적인 동생이었습니다. 문종은 그런 동생을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법치 국가였고 아무런 반역의 징후가 없는 친동생을 예방 차원에서 숙청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대신 문종은 시스템을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죽은 뒤 어린 세자가 걱정되자 왕실 종친이 아닌 재상들에게 권력을 위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는 왕권의 보호막을 혈육이 아닌 신하들의 충성심과 제도에 걸었습니다. 수양대군 역시 고명 대신들의 견제 속에 있다면 딴 마음을 품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문종이 신뢰했던 그 시스템은 왕이 사라지자마자 발톱을 드러낸 수양대군의 무력 앞에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버렸기 때문입니다. 1452년 5월, 즉위한 지 불과 2년 3개월, 문종의 병세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등에 난 종기가 악화되어 고름이 터지고 고열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이들이 온갖 약을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문종은 자신의 시간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오직 하나, 12살 된 어린 세자 단종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없고 할머니도 없이 늑대들의 숲에 홀로 남겨질 아들. 문종은 죽어가는 순간에 김종서와 신하들을 불러 유언을 남깁니다. 나의 어린 자식을 부디 잘 보필해 주시오. 경들만 믿겠소. 5월 14일 경복궁 강령전.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은 38세의 젊은 나이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천하를 다스릴 재주를 가졌으되 그 재주를 펼칠 시간을 갖지 못한 비운의 천재가 눈을 감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의 죽음이 공표되자 궁궐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통곡 소리 사이로 엎드려 울고 있는 수양대군의 눈빛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호랑이 같은 형이 사라진 숲, 이제 그곳은 늑대들의 사냥터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문종의 묘호는 그럴 문자를 씁니다. 시법에 따르면 이는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을 뜻합니다. 아버지 세종의 정치를 가장 완벽하게 계승했던 군주에게 바쳐진 합당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1452년 5월 그가 38배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조선에는 거대한 권력의 공백이 생겨버렸습니다. 문종은 문무를 겸비한 강력한 카리스마로 신권과 왕권을 조화롭게 이끌던 균형추였습니다. 그 거대한 균형추가 사라지고 12살 어린 왕만 남겨지자 억눌려 있던 야심들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종시대가 쌓아올린 찬란한 시스템이
그것을 운용할 주인을 잃고 표류하게 된 역사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역사에 만약은 없다지만 후대는 탄식합니다. 그에게 허락된 시간이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세종이 뿌린 씨앗을 싹 틔우고 찬란한 열매를 맺을 준비를 모두 마쳤으나 끝내 수확하지 못하고 떠나버린 비운의 군주.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을 넘어 조선이 맞이할 수 있었던 완벽한 르네상스의 종말을 고하는 서글픈 장송곡이었습니다. 가장 준비된 왕이었기에 가장 안타까운 군주. 그가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조선의 제5대 왕, 문종이양입니다.